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8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저희 스크랩 안 하고요. 보고서 2개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 하나는 어쩌다 보니 우리가 안 했네요. 그 네. 방송을. 그죠? 네? 어쩌다 보니. 예, 또 어쩌다 보니 안 한 와중에 이제 반론을 해달라라는 그런 주장을 또 받았어요. 네. 저희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관련 보고서를 뉴스톱에 보냈거든요. 네. 뉴스톱도 보내고 미디어 오늘이랑 다 보냈는데 또 반론은 뉴스톱에만 제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반론 때문에 이제 좀 세심하게 오히려 처음에 발표할 때는 별 고민 없이 그냥 뭐 당연히 보도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발표를 했는데 좀 더 꼼꼼하게 저도 봤거든요. 보고 나서 보니까 뭐 우리가 이걸 미탈해서 방송을 안 했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동준 씨가 들어와서 그 이제 TV조선 관련된 내용도 이야기할 건데요. 이게 다 섞어가지고 이게 북한 관련된 내용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요. 요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보고서가 둘 다 길고요. 둘 다 긴데다가 문제적 발언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요. 오늘은 미디어 스크랩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민원연 종편 모니터. 진짜 일리 없어 특집.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네. 이 2개의 보고서를 관통하는 노래는 이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정희의 진짜 일리 없어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네. 노래 굉장히 유명합니다. 후렴구에 네. 이제 이게 진짜 일리 없어라는 가사가 나오죠. 네네. 근데 이게 진짜 일리 없다고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TV조선이에요. 뭘 또. 조선일보 오보가 네, 맞습니다. 진짜 일리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오보일이 없어? 네, 그렇죠. 오보일이 없습니다, 사실. 세상에. 그래서 5월 31일에 조선일보가 낸 김명성 기자의 보도, 김영철은 노역형, 김혁철은 총살 이 보도가 오보라는 것이 점차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증거들이. 그러니까. 일단 3일 뒤에 북한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모습을 공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루 뒤에는 김여정 부부장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나 CNN도 이 보도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6월 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총살을 당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킬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처형을 당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헐. 그러니까 이게 점차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약간 쪽팔리는 일인데. 그렇죠. 지금. 오보라는 게 점차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오자마자 신나게 이걸 전달한 매체가 있죠. 종편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렇죠. 네. 드디어 이 처형설이 또 나왔잖아요. 이 얼마나 대단. 그리고 거물급 인사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그대로 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종편이. 그런 다음에 더 웃긴 거는 6월 3일부터는 이제 이게 오보라는 게 확인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들이 틀렸다라는 것도 본인들이 그대로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전달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틀린 거거든요. 당연하죠. 정정방송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사과해야지. 그렇죠.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오보일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고서로 가지고 나온 건데요. 먼저 저희가 가장 먼저 살펴본 게 저희 모니터 대상 11개 프로그램이 이 사안을 어떻게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의 대담을 봤는데요. 굉장히 좀 독특한 수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채널A가 1등을 했어요. 채널A가? 네, 조선일보 보도를 채널A가 가장 적극적으로 전달한 거예요. 왜지? 채널A가 129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수치가 129분이라고 하면 확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래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조선일보의 자매사인 TV조선은 63분밖에 안 했어요. 아 진짜 뭐야? 그러니까 채널A가 두 배를 넘게 한 거예요. 근데 채널A하고 TV조선은 저희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이 3개거든요. 네. 근데 MBN은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이 4개예요. 하나가 더 많잖아요. 네. 근데 MBN도 78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채널A가 129분을 했다는 건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수치가 저는 나오고 나서 처음에는 얘네가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하다가 얘네가 생각해보니까
북한 관련 소재를 굉장히 좋아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난 기억하실 텐데 저희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난 4월달에 채널 A가 도대체 존재하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김한솔 망명 정부를 가지고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하고 그리고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 신인균 씨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오산 기지에 간첩이 있다. 뭐 우리 저기 오산 기지 앞에 아마 북한의 고정 간첩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네. 유튜브가 이륙하면은 지금 작전하러 나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왜? 언제 어디를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오산 기지에 북한 간첩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간접적인 근거라도 있으신 말씀이신지요? 그 간접적인 근거는 없고요. 예. 그 오산 기지 활주로 바로 옆에 아파트들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북한이 바보가 아니라면 네. 거기 뭐 한 몇 억만 주 아파트 몇 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매일 창문만 열고 쳐다만 보고 있어도 어떤 비행기가 지금 어떻게 이륙한다는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당연히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했던 신인균 씨가 유튜브에 막 영상을 올렸잖아요. 저희 홈페이지 띄워놓고 얘네가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출연 정지를 당했다 이렇게 영상 올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복귀를 했어요. 아 진짜?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귀를 채널 해서. A에? 네. 거의 고정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요. 야 이거 세상에. 그러니까 채널 A가 보여주는 이런 자극적인 소재 얘기하고 반평화적인 대북관을 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채널 A가 이런 소재를 이 김영철 노역형, 김혁철 처형 이거를 이렇게 많이 다루는 건 어떻게 보면 예상된 결과였다. 이거는 네. 와 아니 이건 대놓고 그냥 해보자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게 느낌이 되니까 니네가 뭐라고 하든 잠깐 여론이 잠잠해지면 우린 다시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메시지죠. 뭐 아니 하여튼 이게 사실 우리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사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맞습니다. 네, 뭐 제재를 제재를 받았어요. 받은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다시 나온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 채널 A가 이렇게 독보적으로 많이 한 이 수치는 예상된 결과였다. 그리고 이제 문제 발언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번 보고서의 사실 문제 발언들의 핵심 인물들은 누구냐면 이 종편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북한 출신 출연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발언은 거의 종편에서 이 사람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발언하는 북한 관련 내용은 본인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고 본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북한 전문가의 타이틀을 쥐어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번 이 조선일보의 오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거를 제가 살펴봤더니 네. 이 사람은 정말 황당합니다. 일단 대표적인 인물이 고영환 씨예요. 네. 이분은 뭐 이것이 정치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또 뭐 채널A 정치데스크 이런 프로그램들 여러 프로그램들을 걸쳐서 북한 출신 인물로서 이 전문가로서 거의 나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5월 31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을 해서 조선일보의 오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 보도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습니까?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데 맞다고 왜냐하면 보시는 건가요? 예. 노동신문 어제 사설이 예. 장성택 처형 이후 사설하고 거의 내용이 같아요. 반당 반혁명 분자들은 예. 혁명이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건 무슨 건가면 1차적으로 처벌 줄 사람들은 다 처벌을 줬고 예. 이제 2차는 그 여독을 뽑기 위한 2단계거든요. 네네. 2단계는 장성택 처형한 다음에 그다음에 산원설이 나오고 그다음부터 한 6개월 동안 전체 당원들과 간부들을 행해서 이런 종파적인 행위들을 뿌리 뽑기 위한 사상투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저렇게 노동신문을 했다는 거는 1차적으로 처형할 사람들 처형하고 수용소 보낼 사람들을 수용소 보내고 네. 이제는 충실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전체 당원들, 간부들. 저런 공개적인 메시지거든요. 네. 북한이 항상 무슨 신문에 뭔가 나올 때는 뭔가 있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소식은 이미 북한을 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네. 북한과 연락이 조금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미 4월 달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4월부터 알고 있었다 저 얘기를. 사실 내가 네. 알고 있었지만 그럼요. 말을 안 했다. 나는 다 알고 있었던 소식이고 네. 그리고 이거 뭐 노동신문 보니까 나는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5월 31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이 방송에서 진행자 윤정호 씨가 그런 얘기도 해요. 이 고영호 씨가 너무 확신에 차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불안한 거지. 네. 시상의 변화는 없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숙청이 얼마나 됐고 처형이 얼마나 됐고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만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고용환 교수님이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버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게 좀 많이 달라진 게 종편 옛날에 이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요새는 좀 몸을 사리나 봐 진짜. 네. 근데 사실 저는 몸을 살린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월 3일에 이제 오보가 네. 확인이 됐잖아요. 오보가 확인이 되니까 네. 고영한 씨가 이날 또 나왔는데 슬쩍 바꿉니다 자기 얘기를. 바꿔요. 네. 그래서 윤정호 씨가 또 물어봐요. 이제 이 북한 매체에서 김영철 부장의 모습을 공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윤정호 씨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 그러면 보도가 잘못되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고영한 씨가 북한의 선전선동수를 우리가 당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걸 한 가지 현상을 가지고 봐라 당신들이 했던 것이 다 오보냐 이렇게 오보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그런 잘 맞지 않고 사실은 북한 정보가 대다수 경우 한 70% 정도는 옳은 거로 나오거든요. 이걸 확률로 봐야지. 북한이 얼마나 통제된 사회인데 사실 오보를 낸 것도 있거든요. 한두 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북한 전체 뉴스가 다 오보다고 하는 식의 반론들이 나오는 건 조금 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오보에 대한 그 개념이 잘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5월 31일에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고영호 씨가 뭐라고 했어요?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확실하다더니 6월 3일에 김현철 부장이 등장하니까 한 70%는 옳다. 확률을 문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을 계속 출연시키고 싶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끝까지 오보가 아니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 저는 이게 고영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사실 이 사람의 이 전문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치다라고 해서 넣은 건데 고영하 씨가 6월 5일에는 채널A 정치 데스크에 나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했던 주장 있잖아요. 이 조선일보의 보도는 오보가 아니다. 이 얘기를 또 합니다. 6월 5일에도 한 거예요. 6월 5일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조선일보의 보도가 오보다라고 얘기한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뭘 얘기했냐면 김여정 부부장도 등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김여정 부부장하고 김영철 부장이 나온 다음에도 김여정 부부장 근신 당했고 김영철 부장은 노역형 같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웃깁니다. 일단 김여정 부부장 근거가 손동작이에요. 김여정 부부장의 손동작을 봤더니 뭐야? 근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손동작이? 그래서 어떤 주장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했는데 사실 나올 때 보면 자숙한 여성의 모습이 아니고 아주 활발하게 나와요. 나올 때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올 때 나오는 거 보면 손목을 흔들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일단은 이제는 나는 딱 자숙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하는 모습이. 지금 이 모습. 저 나올 때 손을 흔들면서 나오는데 공손히 자꾸 나오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숙설은 끝난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자 김여정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거는 아니야. 네. 근데 더 웃긴 게 있습니다. 더 웃긴 게 김여정 부부장은 손동작이었잖아요. 김영철 부장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고영하 듣고 씨가 싶지 않다 진짜 이거. 고영하 씨가 이 얘기도 합니다. 확실히 헬스에서 나왔거든요. 헬스케줬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처벌받았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혁명화라고 하는 게 1개월짜리도 있고 2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어요. 김영철 부위원장도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았고 언제 혁명화를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을 거쳐서 얼굴이 헬스해진 게 틀림없어 보이고. 그래요? 아니 이거는 진짜 시청자들 우롱하는 수준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조선일보 보도는 조선일보 보도는 익명의 소식통이잖아요. 증인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오케이 증인이 있다. 오케이 뭐 거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뢰도 5% 이 정도 해줄게요. 네. 신뢰도 5% 줄 수 있는 고영한 씨 얘기는 손동작을 봐라, 얼굴을 봐라 이 얘기잖아요. 이거는 조선일보 보도보다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주장으로 조선일보가 오보를 낸 게 아니다 계속 주장하고 내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편적인 사례들이지만 이 고영한 씨가 얼마나 전문성이 없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종편이 이런 사람을 북한 출신이다, 탈북자 출신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람을 굉장히 전문가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계속 출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아니 진짜 문제인 게 손동작하고 얼굴을 보고 하다니. 아니 이걸 보는 시청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할까? 저도 그게 의문이었어요. 사실 진짜 이거 딱 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네. 근데 더 웃긴 건 하여튼 뭐 이 방송에서 이 진행자 이용환 씨는 막 맞받아 쳐줘요. 그렇습니까? 막 이런 맞받아 쳐줘요. 네. 이렇게 해서 방송이 진행된 겁니다. 근데 이 고영환 씨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이 논평을 낸 데가 어디냐면 세종연구소예요. 네. 세종연구소는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이잖아요. 이 연구기관에서 논평을 하나 냈어요. 6월 3일에. 근데 이 논평 제목이 뭐냐면 김혁철 처형설과 김영철 노역설에 대한 7가지 의혹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7가지 의혹을 세종연구소가 제기를 한 거든요. 근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일단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 대표가 4월 13일에 목격되었다라는 비교적 신뢰할 만한 정보가 우리한테 있다. 죽었다고 했는데 4월 13일에 목격됐다라는 그 정보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세종연구소는. 그러면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우린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고영한 씨가 주장했던 노역형에 기간별로 있다. 1개월짜리 노역형이 있고 3개월짜리 노역형이 있고 6개월짜리 노역형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영철 부장 같은 경우는 단기 노역형 1개월짜리에 갔다 왔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이 헬쓱해졌다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세종연구소가 반박을 합니다. 김영철은 지난 4월 9일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구 확대회의에 참석했고 김 위원장의 신임 국무위원회 구성원들과의 기념사진 촬영에도 함께했다. 노역형에 처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앞뒤 관계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서 통일 전선 부장직을 내려놓은 거는 물론 맞지만 김정은의 방로에 동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완전히 실각을 했다, 강제 노역형에 처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종연구소가 정보를 또 하나 공개했는데 김영철 부장이 악성 종양 제거를 위해서 북한 지도층이 이용하는 이 봉화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너는 도대체 무슨 정보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펼치느냐라고 한 거예요. 고영환 씨의 전원을 가지고 이걸 지금 다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종연구소는 우리가 입수한 정보들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얘기들을 사실 세종연구소가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해준 겁니다. 이 김여정 부부장 근신설에 대해서도 김여정 부부장도 4월 9일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구 확대회의에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김여정 부부장이 근신을 당했으면 4월 9일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잠깐 휴식기를 가진 거다라는 정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세종연구소가 했어요. 그러니까 논평을 통해서 세종연구소가 사실상 거의 다 반박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종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종연구소가 반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널A가 보여준 거는 고영환 씨 입을 통해서 손동작을 봐라, 얼굴을 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황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고영환 씨의 전문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 종편에서 이런 식으로 북한 출신의 패널이 고영환 씨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더 있죠. 안찬일 씨. 그렇죠. 네, 안찬일 씨가 여전히 채널A에 출연 중이거든요. 그래요? 네, 안찬일 씨도 고영환 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첫날 5월 31일에 뉴스탑10 채널A 뉴스탑10에 출연해서 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막 분석합니다. 그러더니 이 처형 장소가 어떤 의미에서 결정이 됐는지 이것도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찬일 씨가 북미회담 결렬에서 아마 김혁철이 뭔가 좀 영어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이렇게 약간의 그 정보를 주고받은 걸 아마 스파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그래야 또 처형의 의미가 되지 양봉의민이 무슨 동상이몽 가지고는 처형의 명분이 안 되고 적어도 스파이 딱지를 뒤집어 씌워야 처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무거운 제목을 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미림 비행장에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참가자가 많지 않았는가. 그럼 적어도 1000명 이상을 모아 놀래다 보니까 미림 비행장은 넓은 장소로 옮겼고 미제 스파이다. 그래서 뭔가 반미 교육 이걸 하기 위해서 좀 사상 교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림 비행장으로 데려가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안찬일 씨의 발언의 배경에는 조선일보 보도는 맞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맞는데 그 의미를 내가 분석해 주지 이러면서 막 소설을 또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공개가 되고 6월 4일에는 안찬일 씨가 이 방송에 나와서 똑같은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발언을 뒤집습니다. 본인의 발언을 스스로 뒤집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김혁철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북한에서는 유능한 외국어대 프랑스어과를 나왔고 북한이 키워낸 유능한 외교관 아닙니까? 이걸 근데 최근에 이제 노동신문이 뭔가 좀 동상이몽이니 뭐니 하면서 종파라는 말까지는 안 썼지만 좀 처형의 냄새를 풍겼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죽이기까지는 않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니 30일을 방송에서는 죽였다면서요. 미림 비행장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니, 4일 뒤에는 죽이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종편이 재밌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재밌어. 웃겨 아주.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례들만 보더라도 이 고영화 씨, 안찬일 씨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사람들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사실상 거의 고정 출연자처럼 북한 관련 대담을 할 때마다 불러서 얘기를 해주게끔 마이크를 주고 있다라는 거는 종편이 사실상 이 사람들의 스피커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신뢰도 뭐 이런 건 따지지 않고. 아니 이분들이 뭐 채널A뿐만 아니고 TV조선에다가 뭐 다른 데도 많이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참 큰일이네 진짜. 이 사람들을 단순히 탈북민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연시키는 거, 북한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쵸. 이게 아주 단편적인 사례들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분들은 말하는 족족 다 이렇게 털리는데 진짜 황당합니다. 근데 저는 가장 이 황당했던 건 뭐냐면 안찬일 씨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발언이 6월 3일날 뉴스탑10에서 나왔어요. 아마 노력형이라는 건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은 과거에 뭐 1년 정도 했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김영철을 뭐 그렇게 길게 시킬 필요가 없고 그냥 잠시 보냈다가 경험을 시켜서 다시 불러 올렸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저렇게 등장시킨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대한민국 언론들이 자꾸 숙청했다 혁명화한다 그러니까 살아있어 왜 자꾸 그쪽에서 거짓말해 이런 걸 우리를 연맥이기 위한 일종의 그런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네. 방송에서 엿먹이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한 거예요. 진행자 황순욱 앵커도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과를 해요. 자, 그런데 방금 조금 격한 표현이 나와서요. 예, 방송에서는 하시기에 조금 부적절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뭐 단순히 욕이 나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안찬일 씨의 정체성이 이건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찬일 씨가 보면 이 사람이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현 상황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있는가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인 발언을 본인이 뒤집을 정도로 이 사람은 현 상황에 대한 분석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발언, 이 엿먹이기 위한 전략, 이 발언의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북한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북한은 제정신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정확한 대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문성과 이 사람의 대북관이 드러난 발언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채널A가 이 발언이 나왔다면 이 사람이 이런 수준인 게 드러났다면 더 이상 안찬일 씨를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관련된 사안을 이 사람은 냉정하게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냥 북한은 나쁘고 비정상적이야 라는 생각에서 발언을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채널A가 정말 돌이켜봐야 되는 지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진짜 아니 근데 화가 난 게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자기가 엿을 먹었잖아. 자기가 먹었어. 아니 근데 먹은 것도 자기가 그냥 셀프로 먹은 거지 사실. 그렇죠. 본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말을 했어야 혼자 되는데 까먹어놓고. 하여튼 뭐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체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오보를 한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편이 새로운 방식으로 물타기를 합니다. 채널A에서 6월 4일 방송에서 조수진 동아일보 뉴스연구팀 부장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내 언론에서 누가 숙청됐고 처형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그 사람이 며칠 뒤에 노동신문들 등을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서는 어떤 남조선의 매체 덕분에 처형을 당하지 않았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중에 이제 들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국내 매체라든지 또 외신 매체의 보도가 상당히 그 사람의 어떤 처형 여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사람 생명을 구했다 이겁니다. 일단 그래서 채널A에서 조수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장 저는 황당한 사례가 뭐였냐면 TV조선이에요. TV조선 한술 더 뜹니다. TV조선은 사실 어떻게 한술 더 뜨지? 일종의 당사자잖아요. 네. 자매사가 오보를 낸 거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이 자매사에 조선일보에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자로 나와요. 출연자로 나와서 아니, 6월 3일 방송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활약 많이 하시네. 네. 이 김영철 부장을 등장시킨 거에 대해서 보수 언론에 대해서 일종의 그런 차원에 대해서 사실 공개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조선일보를 반박하려고 공개를 시킨 거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은 세종연구소도 일정 정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오보를 북한이 바로잡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김영철 부장이 건강 상태가 안 좋음에도 일단 등장시킨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긴 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한 다음에 황당한 게 뭐냐면 하루 뒤에 진행자 엄성섭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날은 이 6월 4일은 김여정 부부장 모습이 확인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엄성섭 씨가 이거 뭐 이게 북한에서 우리 한라인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김여정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곧바로 공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뭐 기다렸다는 듯이 공개를 했는데요. 아마 우리 방송이 뭐 영향이 전혀 없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황당한 주장이 나오면은 출연자들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능성도 있고 이 정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재밌다 좀. 네. 진짜 재밌다. 이거를 문승진 기자가 봤습니다. 이거를. 그 정도로 지금 어제 보면 국내 언론의 이 분석과 반대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 연출되고 있거든요.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북한이 국내 특정 언론을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소 또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 나왔으면 조선일보가 오보했다라고 비판을 하던가 아니면 자매사의 얘기니까 좀 민망하면 침묵하던가 이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우리 방송 보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아해. 무슨 진짜 말도 안 되는. 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 오보가 목숨 살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또 합니다. 심지어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1999년 사례를 들고 와요. 아까 우리 어맹커가 북한이 한라인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랬죠? 실제로 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 과거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하면은 그 조선일보의 그 모스크바 특파원이 개혁묵이라고 당시 사회안전부장인가 그 숙청서를 그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하려고 다 뒤졌거든요. 안 나오는 거예요. 개혁묵이라는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회안전부장을 키워드로 넣어서 검색을 해서 쭉 돌렸더니 1999년에 북한의 개응태라는 인물을 죽었다라고 조선일보가 오보를 낸 적이 있어요. 그 보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객관적인 사실부터 이름부터 조금 틀렸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보도 나오고 얼마 뒤에 그분이 그 매체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 그때도 오보인가 이런 거 있었는데 그 특파원에게 그 모스크바에 있던 그 북한 공장원이 전화를 합니다. 선생이 그 개혁묵 동지 살리셨어. 이런 식으로 원래 숙청당할 수 있었는데 보도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공개하고 목숨을 살아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황당하죠. 이런 사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좋게 두 개가 더 있죠. 1986년 조선일보가 김일성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네, 김일성 심지어 총 맞아 피살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냈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김일성 주석은 1986년이 아니라 1994년에 죽었죠. 그렇죠. 무려 8년을 더 살았습니다. 조선일보가 말 그대로 대형 오보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오보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2014년에 또 있었죠. 북한의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 단장이 죽었다, 공개 처형 당했다라는 보도를 조선일보가 또 냈었습니다. 근데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작년에 평창 올림픽에 누가 왔었죠? 현송월 단장이 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도 그때도 등장을 했고 현송월 단장은 우리나라에 와서도 우리나라 음악인들과 함께 협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도훈 그리고 이 조수진 이 두 사람 그리고 이 두 채널의 주장대로면 김일성도 그리고 살렸어? 현송월도 조선일보가 살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조선일보가 오보로 죽인 거지 살려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은 정확하게 해야죠. 이분 삐뚤어졌어도 말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곡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언론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는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비판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그럼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실드를 치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정말 제가 이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좀 터무니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넣은 건데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6월 5일 방송에서 김영철 노역형 오보를 다뤘습니다. 이게 오보가 아니냐 여러 가지 반박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정말 뜬금없는 얘기를 했어요. 이양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북한이 과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몇백 킬로씩 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나서 저 잔해물들이 서해 바다에 떨어져서 우리 군이 이걸 입수를 해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이걸 분석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왜요? 거기에 절연 테이프, 철사, 심지어 로켓에 용접 부분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서방에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조약하게 얽히설킨 조악하게 날아간다는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원들을 불러서 이거 가지고 하늘로 띄우면 몇 킬로 정도 날릴 수 있을 것 같냐 그랬더니 연구원들이 저희는 1킬로도 못 날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조악한 걸 가지고 200킬로, 300킬로를 어떻게 날리냐? 잘못하면 저렇게 처형하고 수청해 버리니까 그런 힘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무서워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막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진짜 거예요. 재밌다. 네. 야, 진짜 재밌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자괴감을 느끼면서 이걸 막 검색을 했어요. 북한 미사일 잔해 절연 테이프 이렇게 넣고서 해보고. 근데 그런 게 있었나?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기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어디에도 등장하지가 않아요. 누구도 어떤 언론도 이걸 보도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정보 자체가 이미 객관적인 사실인가라는 걸 입증할 수 없는 정보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채널A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황당한 이유가 이 북한 보도에 저는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 보도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이 특수성이 뭐냐면 사실 보도를 할 수가 없는 특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언론이 이런 특수성을 인지한다면 지속적으로 교차 검증을 시도해야죠.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혹시 다른 데에서도 똑같은 주장이 있는지, 혹시 뭐 다른 전문가는 어떤 입장인지, 뭐 이런 정보를 받은 게 있는지 교차 검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의 시각에서 도대체 왜 이런 정보가 나왔지? 이게 정말 북한이라면, 내가 북한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내가 북한이라면 이런 일들 했을까? 정말 벌어졌을까? 이런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정말 신뢰도가 있는 정보인가를 따진 다음에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고 아니 잘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좀 제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사실관계를 따질 수 없을 때는 보도하지 않는 게 맞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무서워서 미사일이 그렇죠.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가장 이런 거를 가장 무시하고 혹은 악용하고 있는 언론이잖아요. 이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일단 무슨 얘기든 해보고 자극적인 얘기면 다 받아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1986년도에 김일성이 죽었다고 했다니까요. 조선일보는. 그때부터 하고 있었던 게 지금 2019년까지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전통도 아니고 이거 뭐. 그리고 이런 식의 오보의 문제점이 뭐냐면 북한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 인식들을 다 불러일으키죠. 총살이 없었으면 총살을 했다, 처형을 했다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북한은 비정상 국가, 쟤는 이상한 나라야,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불러일으키는 오보거든요. 조선일보는 이 북한 오보에 대해서는 또 정정도 안 해. 맞습니다. 아직도 제가 클릭하면 넣을 수 있게 저희 보고서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정할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고용환 씨가 애초에 이제 막 5월 31일 날 막 이야기한 것들 있잖아요. 조선일보 보도가 맞는 것일 수도 있다.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서 정확하게는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이분들 그러니까 탈북해서 이렇게 지금 방송에 출연하시는 대부분의 컨셉이 이제 북한을 굉장히 나쁜 사람들로 당연히 보고 그러니까 탈북했지. 이건 뭐 당연한 거지. 좋은데 왜 탈북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생각인 것이고 5월 31일 날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사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조선일보도 그런데 언론인인 조선일보도 그런 오보를 내는데 탈북한 전문가들 특히 이제 이 북한 전문가들은 당연히 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북은 그런 어떤 공포의 집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당연하고 그러면 보도까지 나왔는데 그걸 거부할 그런 사람은 전 없다고. 그러니까 이미 조선일보보도 나왔어. 근데 내가 이걸 아니라고 할 정도의 그런 수준을 바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고용환 씨한테.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는 안찬일 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정체성은 그런 것이고 다만 이제 이런 사람을 계속 방송에서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그 뭐 이런 말장난들 있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 김여정 뭐 부부장이 손을 흔드는 것을 얼굴을 봐라. 그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비논리적인 게 손을 흔들고 기분 좋게 나왔어.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떤 근신이 해제됐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손을 흔들고 나왔으니 저 사람은 애초에 근신을 안 했나 보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냥 지금 웃어 막 이렇게 손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근신 끝났나 보네요. 이렇게 말하는 건 일단 조선일보로 믿고 그런데 지금 저렇게 나왔으니 저 사람은 근신이 끝났나 보네요라고 이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평은 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고영환 씨가 어제 방송에서는 가르마를 오른쪽으로 탔었는데 가르마를 왼쪽으로 탔어요. 저걸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정치에 출마할 거예요. 막 이런 식의 논평인 거잖아요. 이런 논평을 다 누구나 말도 안 되는 겉모습 논평인데.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기 그렇고. 제가 뭐 동네 아저씨 그렇게 해서 나오면 북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전문가인 건 맞죠. 그러니까 북한을 비난하는 그 컨셉으로 딱 특화된 전문가인 거죠. 북한 비난 전문가. 그렇죠. 북한을 북한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고 자기네들은 북한에서 이제 어찌됐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 이유는 우리 정확하게 모르지만 탈북하셨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북한에 대한 유감이 아주 크다 보니까 북한이 무엇을 하든 그럴 리가 없어라고 기본적으로 북한의 속내를 떠보는 전문가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그 말을 같이 치고받으면서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럼 손을 흔들고 나왔으면 애초에 근신을 안 했다고도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주는 또 다른 사람이 출연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주고 진행자도 그렇게 되물어볼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말하는 이 조수진 그다음에 이도훈 안찬일 스스로도 말한 북이 지금 우리 보도를 보고 살려준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오보는 하지 마라라고 그럼요.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 문제지. 사실 저는 고영환 씨의 70% 발언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그럼 언론이 70% 정도만 사실이면 다 써도 된다는 거예요? 언론은 일단 기본적으로 100% 사실인 걸 보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황당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기서 절연 테이프, 철사, 로켓의 용접 부분이 있었다. 이거는 로켓의 용접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지금 북 미사일 잔해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거했다라는 보도들은 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철사, 절연 테이프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 말은 아무데도 없어. 진짜 말한 것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로켓의 일부가 떨어졌어 이렇게 떠다니는 거 이거는 그런 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로켓이라는 게 당연히 용접했겠지 어딘가는. 그 용접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 용접 부분이 전혀 없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미사일 잔해가 떨어진 걸 우리나라가 많이 찾고 또 북에서도 미국에서도 이 잔해를 가져다가 이거 혹시 부품을 누가 납품했는지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이거 중국 건지 그런 걸 막 분석하고 이런 걸 해요. 그렇지만은 상식적으로 절연 테이프가 떨어졌다는 거는 이게 다 녹아버리지 그게. 저는 왜냐하면 이 잔해가 거의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면서 다 이렇게 부서진 그런 형태로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절연 테이프가. 근데 저는 너무 웃긴 게 만약에 이 과학자들이 분석하다가 절연 테이프랑 철사가 나왔으면은 과학자들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잔해물 맞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다른데 있다가 어디 붙었나? 뭐 이런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 북한이 비정상 국가인데 어떻게 200km, 300km 날리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무서워서 날아간다. 그리고 만들다 보면 절연 테이프든 철사든 들어가면 어때? 들어가는데 그게 다 전체 총체적으로 했을 때 못 날아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더 거짓말이라는 거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로켓 기술 좀 전문가한테 혹시 로켓에도 절연 테이프랑 철사를 쓰나요?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걸 왜 물어봐요? 왜냐면 이 사람 발언 주장이 이거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이걸 보니까 옛날에 뭐 왕이 돌아가시면 그 왕을 하던 모든 의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때를 떠올리는 지금 약간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 뭐 다 숙청한다. 조금만 잘못하면 다 숙청한다. 그러니 이렇게까지 이 제일 재밌는 건 무서워서 날아가는 거예요. 네, 김진 씨가 역으로 되물었습니다. 이게 제일 재밌네요. 아무튼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가 났지만 태어날게 전화했다. 제보가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 이거 말고 하나 더 우리가 이제 해놨던 거 요거를 네.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것 좀 짧게. 네, 이건 좀 간단하게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네. 작년 6월 12일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처음 열렸던 때죠. 그래서 이게 1주년이 됐습니다. 1주년이 되기 한 이틀 전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소식을 공개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10일에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진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협상 재개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본 거죠. 물론 뭐 서두르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일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노르웨이에서 또 이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남북미의 협상의 분위기에 다시 뭔가 다시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훈풍이 도는 듯한 분위기가 이 양 정상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들도 이 보도를 당연히 했어요. 당연히 했는데 하죠. 네. 유독 한 방송사만 포인트를 다른 곳에 맞춘 겁니다. 그래요? 유독 한 방송사는 이게 진짜일 리 없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TV조선? 정답입니다. 네, 대부분의 방송사 일단 지상파 3사를 비롯해서 JTBC 이런 방송사들은 당연히 이 판문점 그리고 이 시기에 이희호 여사가 또 돌아가셨잖아요. 네. 이희호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북한에서 또 조화를 보내왔잖아요.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남북 분위기 그리고 북미 분위기에 다시 뭔가 프로세스가 돌아갈 것 같은 분위기가 돌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쭉 나왔어요. 그런데 TV조선이 이날 이 조명한 게 뭐냐면 12일이었는데 12일에 조명한 거는 공개 처형입니다. 어이? 갑자기? 네. 일단 이 어디서 나왔냐면 오보잖아.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네. 다른 거예요? 어디서 나왔냐면 이 TV조선에도 JTBC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 같은 앵커 논평 코너가 있어요. 앵커의 맞아요, 시선이라는 맞아요. 꼭지가 있습니다. 신동욱 앵커가 하는 앵커의 시선에서 이날 제목이 이거였어요. 아직 공개 처형이 남아있는 땅. 이거였습니다. 6년 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 장성택이 회의장에서 끌려나가는 충격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나온 그의 얼굴에는 구타당한 흔적도 뚜렷했죠. 그런데 지난달 이 장성택 처형에 관한 새로운 비화가 나왔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발설자는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지지 모임에 나가서 김정은이 장성택의 머리를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전시했다며 그 당시 상황을 그림처럼 상세하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왕조시대 역적의 머리를 저작거리에 내거는 효시가 21세기에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언급했던 그 워싱턴 포스트 보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인용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그럼요. 뭘 인용한 거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모임, 사적 지지자 모임에 갔던 사람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했다 한 거예요. 이 사적 지지자 모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후 머리를 다른 이들이 보도록 전시했다는 내용 등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를 했다. 이게 누가 했냐면 거기 참석했던 사람이 했다라는 거예요. 참석했던 지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 네. 그러니까 전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워싱턴 포스트도 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가지고 와가지고 전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TV조선이. 황당하잖아요. 일단.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최근에 공식 석상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한 줄 알았어요. 나도. 그게 아니에요. 아니었네. 이미 이것부터 신뢰도가 훅 떨어지죠. 그리고 뒤에서 얘기한 국제인권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 북한 공개 처형 보고서를 냈습니다. 탈북민 600여 명을 인터뷰해서 처형장 323곳에 지도를 만들고 그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대부분 총살이었고 교수형이 25, 화학물질 사용이 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탈북 영화감독 정성산 씨의 아버지는 돌팔매질로 처형됐다고 합니다. 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충격적인 증언들이 많습니다. 처형되는 사람의 가족을 불러서 처형 장면을 지켜보게 하고 시신은 대부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서너 시간 전시해 둔다는 증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닮았습니다.
탈북민의 절반 이상은 강제로 한 번 이상씩 처형장에 동원됐고 심지어 7살 때 처형을 지켜봐야만 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 공개한 이 북한 공개 처형 보고서, 이것도 연합뉴스가 6월 11일에 보도를 했는데 이게 탈북민 610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위성 사진 등을 통해서 좌표를 찍었고 323곳의 처형 장소를 지목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거기까지는 맞는데 이 보고서에 담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 이런 얘기를 해요. 탈북민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조사의 한계가 있어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확정적 결론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다 가보고 여기 처형하는 장소가 있네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갈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탈북민의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추정을 했다, 이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정 지을 수는 없다, 확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밝힌 거예요. 본인들도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근데 신동욱 앵커는 이 내용을 쏙 뺐잖아요. 이 내용을 쏙 빼고 나서 이게 굉장히 뭐 진짜 이렇게 다 있는 걸 확인한 것처럼 이 보고서가 그렇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신동욱 앵커가 이 보고서도 왜곡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다음에 꺼낸 얘기가 뭐예요? 통일부 교육교재에서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없어졌다. 그런데 통일부 교육교재에서는 북한의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같은 단어들이 사라졌습니다. 작년까지 국방장관을 지낸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뭐 김정은 위원장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대북관이 잘못된 거예요, 막 이런 인상을 심어주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일단 북한은 비정상 국가야, 이걸 심어놓은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저런 비정상 국가를 협상의 파트너라면서 지금 저런 걸 다 감싸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비춰질 수 있게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미국을 비판해야지.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야지. 그런 얘기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이 TV조선의 보도 자체가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이는 논평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제가. 같은 날 다른 방송사들은 다 김여정 부부장이 조화를 보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대화에 관련해서 언급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친서를 받았다라고 공개를 하면서 이 북미 분위기가 다시 전환점을 맞이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는데 TV조선은 그 시점에 이걸 꺼내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북관이 문제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네. 그렇게 트럼프의 대북관이 제일 문제지 그러면 지금. 일단 TV조선은 진짜 일리 없다라고 지금 믿어야 되거든요. 안 돼. 남북미 관계가 풀리는 게 진짜 일리가 없어. 이렇게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죠. 분명히 나쁘다고 생각해요. 북한의 인권 우리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나쁘죠. 생각하고요. 그럼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인권 문제부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작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분명히 이렇게 뭔가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거 얘기하는 순간 이제 서로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인권은 그 북한 내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전 세계의 평화는 북한 내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에서 일단 협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를 튼 다음에 내적인 부분에서 이런 식의 조언을 한다든지 그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게 순서상 옳은 거지, 이 내적인 문제부터 끌고 와가지고 니네 인권이 이렇게 잘못됐어라고 지적을 하는 거는 대화를 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표명하는 거랑 똑같죠. 진짜 이제 북한이 스스로가 어떤 국제 인권 그룹에 이제 들어오면서 뭐 이것저것 자기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중에 뭐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인권 단체들, 북한 인권 단체들에서 주장하는 것들 자체를 무조건 거짓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애초에 얘기한 것은 북한의 친서 이거 자체를 보도를 하는 와중에 이제 TV조선이 굳이 다른 사안을 이렇게 이 전환기 워킹그룹 이거를 이제 정의 워킹그룹이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그 보고서를 이제 보도를 한 건데요. 이게 굉장히 의도적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 거고요. 이 사실 전환기 워킹그룹의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 이 보고서 우리 보고서의 핵심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보도가 뉴스룸에 나간 이후에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 댓글을 달았어요. 이렇게 제 그대로 뉴스톱의 읽어볼게요. 페이스북 페이지에 네.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TV조선의 딴지가 아니라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딴지입니다. 보고서 관련 보도를 집계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200건 가량 보도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보고서 전환기 워킹그룹 그 보고서를 가지고 보도되었습니다. 11일 보고서를 공개하고 MBN은 8시 뉴스가 먼저 방송했고 다음 날인 12일 TV조선 뉴스9에서 방송되었습니다. 민원연식 억지스러운 논리대로라면 다들 보도하고 있는데 뉴스 방송만 놓고 보더라도 침묵한 건 KBS, MBC, SBS, JTBC입니다. 국제보도와 국내 보도 기록 정리해서 반론글 써서 뉴스톱으로 보내면 실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대표가 뉴스톱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뭐 저는 사실 이거 뉴스톱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자신들의 어떤 편집의 방침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맘대로 하시라라고 의견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민원연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연 보고서에 대한 반박이 아니고 사실상 이것은 자신들 그러니까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에서 낸 보고서를 여기저기에서 더 많이 실어주고 있다. 그런데 민원연 보고서는 TV조선이 이걸 보도했다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보고서의 핵심은 니네 보고서를 보도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필이면 이 친선 김정은의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한 그날 다른 데는 전부 이 주제를 그 친서 그 자체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굉장히 그 인권이 낙후되고 그 정말 문제적인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와 너희들 왜 친서를 뭐 받았다고 좋아하고 난리를 치고 있느냐 이런 개념으로 지금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그래서 내가 이거는 본인들이 반론을 쓰던 뭘 하던 그걸 받아주는 언론사에 또 보내면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가 세계적으로 200곳에서 나갔고 국내에서는 MBN, TV조선에서 나갔다. 그리고 우리 보고서를 보도해주지 않은 MBC, KBS, JTBC, SBS가 참 화가 난다 이런 말을 쓰든지 말든지 그건 본인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본인들 하시라고. 근데 그걸 뉴스톱에 굳이 물어봐서 실어달라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억지다. 우리의 보고서가 딴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난 동의할 수 없다. 우리 보고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답을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뉴스룸 뉴스톱에서 민원연은 귀 그룹의 보고서를 TV조선이 보도해서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언론의 전체적인 보도 방향에 대한 지적입니다. 게다가 귀 그룹이 밝힌 대로 보고서 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언론이 보도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귀 그룹의 입장과 민원연 보고서는 다른 차원이라서 정확한 반론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뉴스톱의 입장을 게재하고 싶다면 메일을 주세요. 상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뉴스톱이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소식은 제가 모르겠네요. 뭘 보내줘서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요. 저는 TV조선 뉴스는요. 저녁 종합 뉴스 시간대가 가족 시청 시간대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잔인한 내용을 보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전 이게 오히려 더 문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 뭐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기 위한 그 의도는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으나 사람의 머리를 처형한 사람의 머리를 뭐 그렇게 전시했다라는 이런 식의 내용들을 그대로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건 이 저녁 종합 뉴스 시간대에 굉장히 다양한 아주 어린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도요 이런 것은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해서 굉장히 좀 속이 미식거리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충격감을 주는 내용이 그렇게 보도한 것 자체가 문제고요. 그리고 통일부 교육교재의 문제는요. 공개초형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것들이 사라졌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통일부가 하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한 수준까지 갔었다라는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통일부 교육교재가 교육적으로 적합하게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런 내용은 얘기도 하지 않고 마치 우리 통일부가 이 교육교재에 대해서 무조건 이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런 북을 미화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적절치 않은 지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보도는 TV조선의 이 보도는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거 자체를 가져다가 보도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요 사안을 이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던 이 보고서를 굳이 가져다가 여러 가지 내용을 하면서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지금 북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하고 왜 트럼프나 우리 정부는 대화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이 주제를 굳이 이제 꺼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했다라는 것을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에서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도했기 때문에 딴지를 거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시민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시민을 위해야 하는 언론 함부로 왜곡하게 놔둘 수 없습니다. 언론에 대한 바른 생각 민원연 회원가입으로. 네, 댓글 좀 보겠습니다. 먼저 미령곰탱님께서 어제 잘 들었습니다. SBS는 어제 방송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아무 답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썰트님께서 댓글을 쭉 남겨주셨는데요. 네. 민원연의 많은 발전을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채널과 KBS 저널리즘 제의 애청자라고 또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수구 언론들의 행태에 화가 나신다고도. 네. 그리고 뭐 평화박물관 이야기도 하셨고 탁현민 행정관과 관련된 내용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빨간 아재? 유튜브의 빨간 아재 채널이라는 곳에서 구독자가 10,000명이 되셔서 이벤트로 100만 원을 시민사회단체에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추천을 해달라라고 하셨대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1위를 차지해서 진짜? 네. 4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우와. 네. 정말 감사하고요. 이런 이벤트를 해주신, 이런 이벤트를 기획해주신 빨간 아재님께도 감사하고, 이벤트에서 저희를 추천해주신 분이 또 저희가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차장님이 출연하셨던 뉴스공장의 공개 방송에도 가셨다고. 아, 그래요? 네, 이분이 저한테 댓글을 제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자신이 이제 40만 원 기부 받으셨죠? 그거 추천한 사람이 저예요라고 하면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방송에 갔다가 이제 마침 추천을 했다라는 거예요. 민원연이 생각나서. 그런데 이분 이 빨간 아재님께서 이제 이게 추첨이 아니고 선정하신 거거든요, 본인이. 근데 민원연을 선정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빨간 아재님께도 감사드리고 저희를 추천해주신 이재영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후원금을 받는 건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죠. 색다른 시도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이분을. 빨간 아재라는 유튜브를. 근데 아무튼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신다. 그래도 이런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하시고 굉장히 좋다,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에도 댓글들이 좀 달렸는데요. 조선이 활동가 어쩜 좋을까 점점 빠져듭니다. 흐흐흐. 하데스님이 써주셨고요. 크크크 조선이 뭐 하는 척 최고라고 하시면서 왜 조선 이모지? 조선이 활동가에 대한 칭찬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일은 잘 모르지만 듣고 있으니 화가 나네요. 교수라는 사람이 학식은 없고 무식하다는 생각뿐. 요즘은 문제 있는 교수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다 보니 교수가 하는 소리가 결국 개소리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진실님께서는 이게 TV조선이 아니라고요? 정말요?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어처구니가 없네요. 스브스 패널. 아유, 울산 MBC도 현대중공업 보도 참 잘하던데요. 포털에서 찾기가 어려워서 검색해봐야 하더라고요. 참나 슬프네요. 라고 하시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도 방치하더니 골든타임이 무능한 공정위 때문에 지나가고 있어요. 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회원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감시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회원님은 회원님의 정신 건강만 신경 써 주십시오. 민원연은 멘탈이 강한 조직입니다. 봤던 기사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